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경남 거제에서 생후 77일 된 아기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망 당시 아기의 배에는 멍자국이 있었고 엉덩이는 진물이 심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내는 수거책이 잠복 중이던 취재진에 포착됐습니다. 최근 넉 달간 경찰이 잡은 수거책만 30여 명입니다.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여장을 하고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노상방뇨를 하는 장면을 포착하고 여장한 남성이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40대 남성이 가사도우미들을 상대로 약물을 탄 음료를 먹이고 추행했습니다. 남성은 집을 방문한 가사도우미에게 수면제를 넣은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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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화이팅! 화이팅! 예. 교수님 안 하십니까? 네, 화이팅! 예. 알겠습니다. 참,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영화 킹메이커 등등 연말 개봉 예정이던 한국 영화 기대작들이 이 개봉일을 내년 설 연휴로 미루고 있답니다. 지난 18일 정부의 방역 지침 강화로 극장 운영 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됐기 때문이죠. 말이 좋아 10시지 사실상 저녁 7시 극장 입장이 끝인 겁니다. 직장인들 퇴근하고 서둘러 극장 뛰어가도 볼까 말까 한 시간인 거죠. 오늘 영화인들이 국회 앞에서 집회까지 열었다는데요. 뭔가 좀 운용의 묘를 찾을 방법은 없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먼저 사회부 백민경 기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네. 자, 그리고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 행정학과 교수,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사건 반장 보느라 남친과 약속 도중에 와버렸어요 하신 이춘희님, 사건 반장 볼수록 정겹고 행복합니다 하신 김연숙님, 미국 버지니아의 에리카 최님, 언니 유매님, 케이시 킴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순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들만 뽑아서 소개해드리는 반장 픽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또 전자발찌 풀었다. 정말 처음 본 여성을 집까지 따라가서 성폭행하려던 남성이 붙잡혔는데 이 남성 성범죄 전과자에 심지어 전자발찌까지 이걸 또 훼손하고 인천에서 서울로 저렇게 이동을 했다가 붙잡혔다는데 이거 경찰 몰랐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17일에 영등포구에서 생면부지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붙잡혔는데요. 이 남성 근데 당시에 서울이 아닌 인천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범죄 전과자이고 또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라는 게 확인이 됐었는데 알고 보니 인천에 있는 집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다음에 서울까지 이동해서 성폭행을 시도했는데 관리당국은 검거 전까지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지금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지만 경보음이 안 울렸다는 건데, 아니, 저번에 박범계 법무장관이 실제 전자발찌 자기 발목에 채우면서 세계 최고의 기술이다 막 이렇게 자찬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저도 사실 좀 취재를 방금 전까지도 했었는데 예.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전자발찌를 훼손했는지 아니면 전자발찌가 벗겨졌는지의 두 가지를 지금 좀 구체적으로 찾아야 되는데 사실 전자발찌가 벗겨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발목에 채워져 있는 게 이렇게 빠진다?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또 전자발찌가 있으면 발찌에 이렇게 센서가 있으면 센서를 감싸고 있는 밴드에 촘촘하게 센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칼이나 뭐 이런 게 딱 들어가면 바로 경보음이 울릴 수 있는데 과연 이게 기계의 오작동의 문제인지도 좀 찾아야 되는 거라서 만약에 기계의 오작동의 문제였으면 반드시 그건 고쳐야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빠졌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 그렇죠. 착용 당시에 문제가 있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정확히 좀 이렇게 확인해야 되고 정말 빠질 수 있는 전자발찌라면 그걸 채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분명히 이 부분은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가보시죠.
음주 뺑소니 공무원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영상 보면서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눈이 많이 이렇게 쌓인 지금 도로인데요. 흰색 승용차가 막 휙 하고 지금 가고 있죠. 자, 그러더니 여기 쾅 하고 부딪힙니다. 앞에 트럭을 말이죠. 자, 뒤 이어서 견인차도 지금 레카도 오고요. 또 버스도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경찰차도 왔습니다. 자, 모두 말이죠. 앞서 이 쾅 하고 박은 이 승용차, 이거를 쫓은 차량들이 뒤이어서 왔던 것이죠. 자, 경찰차까지 들이받고 도망친 앞서 그 흰색 차량의 차주, 이 음주 측정을 해봤더니 역시나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 박 변호사님, 네, 이 사람 직업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입니다. 8급 공무원인데요. 이 사람 음주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 4대 정도를 들이받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를 하면서 지금 봤던 것처럼 또 3대를 더 들이받습니다. 또 그 와중에 경찰관 2명이 다치기도 하고요. 결국은 음주 사고 이후에 구호 조치 없이 도주갔기 때문에 특가법상의 도주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음주주도 당연히 성립할 수 있고 이것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공무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광주 광산구청 8급 공무원 교수님, 우리가 이런 사람 월급 주느라고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아깝습니다. 예. 네. 일반인들은 이제 공무원이니까 적어도 이제 어느 정도 저런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아마 하고 있겠습니다만 당연하죠.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 껍질의 내면에는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파도 우리가 잘 모르는 존재인데요. 일단 그 광주 광산구에서는 이 해당 공무원을 즉각 직위 해제를 했고요. 기간 통보가 오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제 뭐 그쪽에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공무원 신분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철저하게 징계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파면 해임까지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가보시죠. 차량 9대 훔친 10대입니다. 아, 이거 무슨 사연인지 이것도 영상 보면서 함께 얘기해보죠. 자, 한 남성이 주차장에 세워진 차들 사이를 저렇게 누빕니다. 이쪽 차문도 열어보고 저쪽 차문도 당겨보고 말이죠. 아무리 봐도 자기 차 같지는 않은데 자, 그러더니 딱 한 차에 꽂히죠. 바로 흰색 승용차. 문을 저렇게 열고 시동을 걸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차가 나오는 게 영 운전 실력이 어설퍼 보이시죠? 운전자 정체는 16살 고딩이었습니다. 자, 백 기자. 아, 진짜 자동차 문 단속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저 지금 아까 영상에 나온 곳이 충남 천안시 서북구 주택가입니다. 이 남학생입니다. 남성이 아니라 10대인데요. 불과 16살짜리 고등학생입니다. 이 문을 하나씩 다 열어보는데 문이 열리고 안에 스마트 키가 들어있는 차들만 노렸습니다. 결국에 저 차에 시동을 걸어서 다녔는데 하루에 한 대씩 총 3대를 훔쳤습니다. 근데 조사 결과 보니까 저 친구가 가출 후에 서울, 대전, 수원, 화성, 안양, 안성, 평택, 논산, 익산, 포항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세상에. 고급 승용차 9대와 오토바이 1대를 훔치고 차 안에 있던 금품도 15번 훔쳤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별로 운전을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요. 역시 무면허였습니다. 게임장에서 차량 운전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런데도 너무나 위험하게 시속 200에서 230km로 질주하며 다른 운전자들이랑 불법 레이싱까지 펼치다 붙잡혔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혹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오락실에서 했죠. 그 운전대 핸들 이렇게 잡고 하는데 오락 해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했죠. 예. 오토바이도 해본 적이 있고 자, 그렇게 배운 운전으로 실제 저렇게 운전을 하니까 운전하겠습니까? 운전할 수가 없고요. 실제로 다시 운전을 정확하게 해야지만이 그게 사고 없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 실력으로 운전했기 때문에 위험했는데 머리가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안 잡히기 위해서 한 2, 3일 정도 지나면 차량을 버리고 다른 차량으로 다시 바꾸기도 하고요. 또 이때 문제가 있을 때는 절도했을 때는 SNS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거가 늦어졌고요. 9대 정도 훔쳤는데 나중에 경찰 입장에서 차량 조회를 하고 동선을 추적해서 20대를 검거했다고 합니다. 또 중요한 거는 저도 가끔씩 이제 좀 실수를 하는데 귀찮다고 차를 키를 놔두고 맞습니다.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되면 이런 학생들이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다는 거 좀 경찰에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저 진짜 이 얘기 꼭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막 운전하는 게 정말 신날 것 같고 재밌을 것 같고 멋있을 것 같고 그렇죠. 나이 들면 신물나게 하니까 제대로 면허 따서 그때 운전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넘어가 보죠. 자, 급브레이크에 입원한 승객. 자, 이 역시 좀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택시인데요. 큰 길로 이렇게 진입하려는 것 같죠. 그런데 갑자기 네, 지금 딱 나타난 차 때문에 브레이크를 팍 밟습니다. 그러니까 승객이 어머 깜짝이야 딱 하는 소리가 잠깐 들리셨을 텐데, 자, 안전벨트도 매고 있고 승객도 기사도 부딪히거나 다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이 앞서 어머 깜짝이야 했던 그 승객의 남편이 기사에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자, 병원에 갈 테니까 당신 보험 접수해. 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지금 영상이 택시 안에서 바깥을 찍은 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면도로에서 큰 길로 가려다가 너무 왼쪽에서 빠리 차가 오니까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은 상황이었는데,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 택시 기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앞좌석에 앉아 있었던 승객은 안전띠도 착용하고 있었고 유리창이나 대시보드에 부딪히지도 않았다. 손도 짚지 않았고 또 팔로 이렇게 정말 놀랐다면 이렇게 손잡이를 딱 잡았을 텐데 그런 것도 없었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택시가 또 뽑은 지 얼마 안 된 차여서 브레이크가 굉장히 잘 잡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는 어디 부딪히거나 하지 않았는데 승객 2명 다 앞좌석이랑 뒷좌석에 앉은 승객 모두 다 입원 처리한다고 한다. 팔이 삐끗했다던데 이들이 정말 피해자가 맞는지 모르겠다. 지금도 글을 쓰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지만 31년 무사고 운전자 기사님이라는 건데요. 다행히 이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자,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분들 깜짝 놀라고 실제 뭐 다쳤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승현 영상만 놓고 봤을 땐 어머 깜짝이야 정도로 입원을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저로서는 조금 만약에 그냥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봐요. 만약에 31년 무사고 운전자가 아니었다. 정말 반사신경이 느리다. 그러면 저 순간에 당연히 앞차, 옆차 지나가는 차와 추돌을 했을 거 아니에요. 추돌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고, 지금 그 운전자로서는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취해서 승객과 자기 자신을 보호했는데, 이게 과연 어떤 문제가 되는지는 저는 정말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이고, 만약에 이게 형사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민사의 문제로 접근했으면 논외로 치는데, 이걸 형사상 문제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만약에 갔다. 그래서 공소권이 없게끔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 민사를 받아서 뭔가 보험 처리를 하기 위해서 형사화 시켰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밖에 없고요. 저 순간에 운전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어떠한 잘못도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이어갑니다. 불법 촬영범 체포한 시민입니다. 자, 1호선 오산역에서 한 시민의 기지로 불법 촬영을 하던 남성이 검거가 됐는데, 자, 이 시민 칼 맞을까 봐 별 생각이 다 들었다, 이런 정말 소감을 전했다는데, 그 당시 상황 우리 백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시죠. 예, 남성 오산역에서 자기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장면이 보입니다. 한 남성이 이 불법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른 여성의 신체를 이렇게 찍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남성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같이 버스를 타서 한 7, 8 정류장을 갔다고 하는데 경찰에 미리 신고도 해놨습니다. 인상착의를 계속해서 설명을 했었고 결국에 오산병원 앞에서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이 제보자 당시에는 지금은 덤덤히 글을 쓰는데 아까는 손이 벌벌 떨리더라. 칼 맞을까 봐 별의별 생각 다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진짜 방금 그 칼 맞을까 봐 두려웠다라고 말한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이렇게 다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솔직히 저 시민 입장에서는 말이죠. 아니 그 사람이 카메라 외에 또 뭘 들고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7정거장까지 가서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남성 같은 경우는 자기 여자친구랑 같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이런 마음에서 쫓아가지 않았나 싶어요. 자기 여자친구가 저런 피해를 당하면 옆에서 이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일을 하고 난 뒤에 내가 남에게 뭐 칭찬을 받겠다, 뭐 경찰서장 표창을 받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을 것이고요. 예. 본능적으로 이제 따라갔는데 사실 좀 위험하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 뭐 남자친구 2명하고 같이 따라갔다라고 하면 모르겠으나 예. 7 정거장까지 따라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흉기, 칼 찔릴 그럴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참고적으로 불법 촬영하는 남성들은 상당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칼로 찌르고 하는 이런 공격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아, 그렇군요. 네, 성격이 굉장히 소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 시민의 기지로 이 불법 촬영범이 체포가 됐는데요. 사실 7 정거장까지 자기 일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고 쫓아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예. 아무튼 뭐 소극적인 인간들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자, 오늘 반장픽 이렇게 정리하고요. 오늘 사건 이어갑니다. 경남 거제에서 생후 77일 된 아기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망 당시 아기의 배에는 멍자국이 있었고 엉덩이는 진물이 심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기가 왜 숨진 건지 사건을 파헤쳐 봅니다. 자, 지난 10월에 말이죠. 경남 거제시에서 갓난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데 지난 10월인데 이제서야 이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죠. 10월 23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면서 친부가 얘기를 했고요. 결국 이 구급대원들 도착했는데 아이가 호흡이 없는 상태에서 1시간 이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검을 해보니까 아이가 생후 77일 됐는데 배 왼쪽에 좀 멍자국 든 게 있고 또 항문이나 엉덩이에 진물 자국도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다른 뭐 영양실조 탈수는 있지만 다른 사인은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다라고 밝혀졌었습니다. 자, 왜 생후 77일밖에 안 된 아기가 이런 상태로 목숨을 잃어야 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책임감도 없었답니다. 자, 백 기자. 자, 경찰이 이 아기 부모를 입건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저런 사실들이 드러났죠? 맞습니다. 이 친모는 18살이었는데 사건 당일에는 친정에 간 상황이었습니다. 친부 21살짜리 친부가 돌보고 있었는데 당일에도 한 5시간 정도 PC방에 갔었다고 하고 또 사실 저도 아이를 키워보진 않았지만 하루 3시간에 한 번씩 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이들 부부는 하루에 3번만 분유를 줬다고 합니다. 또 일회용 기저귀를 말려서 다시 사용한 걸로도 드러났습니다. 그 맘카페 같은 데 검색만 해봐도요. 이 신생아들한테 이 분유를 얼마에 한 번씩 먹여야 하는지 또 가장 기초적인 정보 검색 몇 번 이것만 하면 다 나옵니다. 예?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제일 관심을 둬야 될 게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우리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목적이 아닐까요? 이게 사실상 굉장히 가정이 어렵고 뭐 기타 여러 가지의 핑계를 댈 수 있어도 또 한 가지 반드시 물론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는 아이를 이제 출산을 하면 아동수당, 양육수당, 출산 축하금,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구매 비용 등 모든 비용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하나 키우기 위해서 전 국가가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마을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 국가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정말 아이 제대로 좀 키울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는 더 한번 꼼꼼하게 우리 복지 혜택을 찾아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경제력 때문에 아기한테 하루 3번 분유를 주고 일회용 기저귀를 말려서 재사용했다. 자, 교수님, 그런데 PC방 가서 게임할 돈은 있었다. 이게 저는 그러니까 애초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요즘에 이제 사건들 보게 되면 이제 부모 같지 않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아요. 과연 이제 우리가 인간 본능이 이전에 동물적 본능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새끼를 챙기는 거는 이거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어떤 그 먹이는 거, 또 아까 제가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배에 멍자국이 있다든가 또 아이의 엉덩이라든가 항문에 진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의 이거는 방치 내지는 일종의 방임,
학대 이런 그 정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게임할 시간에 분유를 먹일 정도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몇 번의 결심을 하고 난 뒤에 부모가 돼야 되는데 너무 쉽게 부모가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박 변호사님도 육아해 보셨잖아요. 네. 자, 그런데 진짜 세상에 그 신생아들 피부에 세상에 일회용 기저귀를 말려가지고 재사용하면 애들 이 엉덩이가 남아나겠습니까? 애가 계속 울죠. 울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쓰지도 않고요. 예전에는 이제 일회용 안 쓰면 그것을 정말 빨아가지고 다 끓인 다음에 면기저귀 그렇게 썼죠. 하긴 했었죠. 예, 예. 근데 지금은 일회용이 있고 다 조치가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우는 것들 무시하고 저렇게 했고 뭐 경제적 얘기를 하지만 지금 패널들 얘기하는 것처럼 경제적 부분이 어려운 사람이 게임을 할 수는 없다고 봤을 때 결국 이제 이걸 익반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라면 누구도 부모된 교육을 누가 해주는 건 아니에요. 자식을 낳으면 부모가 되는 거, 부모가 된다면 당연히 아이를 양육하고 방임하지 않고 제대로 키우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방임했을 때, 특히 지금 사망했거든요. 버려둬서 사망하게 되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방임죄 내지 아동학대처벌특례법상의 유기치사도 성립할 수가 있고요. 경찰은 이 부분 방임을 얼마만큼 했는지 또 학대 이렇게 밥 안 먹이면 학대가 되는 거예요. 기저귀 안 갈아주면 학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입건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빠라는 자가 아기한테 분유를 먹인 뒤에 다른 방에서 잠을 잤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보면 애가 이제 막 새벽에 칭얼대고 이런 게 귀찮으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다른 방에서 자고 있다가 이런 사달이 난 겁니다. 아이고 참. 자, 그리고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말씀하시는데 맘카페 같은 데다가 정말 돈 없고 어려우면 분유 좀 주세요, 기저귀 좀 나눠주세요 이런 글 올리면요. 바로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자, 그리고 경기도 오산에서 이것도 전 충격적이었어요. 이 의류 수거함에서 신생아가 탯줄도 떼지 않은 채 발견이 됐어요. 숨진 채. 이게 발견된 시간이 지난 일요일에 새벽 2시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마다 이 의류 수거함에 가서 의류를 수거하는 사람이 신고를 한 거예요. 거기서 아이를 발견했는데 수건에 대충 쌓여 있고 그 위에 누가 버렸는지 이불 아래에 이렇게 떨어져 있었다고 해요. 아이는 탯줄도 떨어지지 않았고 보통 신생아가 태어나면 3kg 정도 된다고 하는데 2kg에 불과했고 경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7달에서 한 8달 정도 된 조수가였었던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지난주에 중부지방이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렇죠. 계속 한파 영향 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날씨를 봤더니 당시 온도가 최저 영하 7도까지 떨어졌었던 겁니다. 게다가 또 이제 큰 길가여서 아이가 아무리 울어도 들릴 수 없는 그런 곳에 있지 않았나. 찻소리 때문에. 네, 그러니까 길면 한 6일에서 짧으면 하루 정도 저 영하의 날씨에 저기군요. 방치가 돼 있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찻소리 때문에도 안 들릴 것이고 네. 또 누가 저기 아기가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고양이 소리겠지 하겠죠. 거기다 또 미숙아였고 체중도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아기가 아무리 울어도 그렇게 큰 소리로 울 수 그렇죠. 있었을지 저는 좀 의아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당시 아기를 발견했던 경찰 얘기 잠깐 듣고 가시죠. 수거함에 요즘에는 의류 수거가 별로 없대요. 없는데 요 같은 걸 들어보니까 태아로 보이는 애가 죽어 있는 것 같다 해서 저희들이 현장 나간 겁니다. 요는 위에 있었고 애 그 위에 딴 사람이 또 버린 거겠죠. 수건에 이제 애가 쌓여 있는 거죠. 승현님 아마도 이 엄마는 혼자 출산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탯줄도 자르지 못하고 그냥 허겁지겁 버리다시피 아기를 유기한 거겠죠, 승현님? 사실 이 부분 보면 저는 두 가지의 판단이 지금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분명히 이 부모, 특히 어머니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죄명을 아마 가면 영아살인죄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 경우에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느냐. 아까 우리 백 기자가 이야기했다시피 영하 7도, 영하 10도 정도에서 저 의료 상자에서는 당연히 아이가 죽을 수 있다는 점은 전 100% 그 부모가, 즉 어머니가 인지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영아살인죄가 되면 또 영아살인죄라는 게 이게 치욕을 엄폐하기 위한 기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굉장히 약하게 처벌될 수 있는 범죄라서 과연 이 부분을 지금 이 상황을 과연 참작할 만한 사유로 봐야 할 것인지가 좀 고민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낙태죄가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미수가 조수가 이렇게 이야기가 두 가지 다 나오는데 사실 그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 중단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 속에서 나타난 모습이라면 이 점도 또 자칫 잘못하면 과거에 다 기억하시겠죠, 시청자 여러분. 아이를 낙태해서 버렸을 때 그 낙태라는 거는 현재 우리 법에는 낙태죄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또 처벌할 수 없는 부분. 지금은 그러니까 10개월이 다 된 아이를 임신 중단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분명히 이 아이가 왜 이런 상황에서 사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경찰은 꼼꼼하게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뭐 승 의원님이 이제 엄마를 처벌해야 된다 하니까 왜 엄마만 처벌하느냐? 이 아기를 잉태하고 뭐 엄마 혼자서 베는 것도 아닌데 이 아빠란 놈도 누군지 몰라도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격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 실제로 이제 요즘에 이런 일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고 꽤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적어도 아니 그러면은 뭐 베이비 뭡니까 의류 박스 있죠? 네. 그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지만 제가 추정컨대 아마 이 그 여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나이가 어린 여성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7달 정도에서 미숙아를 낳았기 때문에 주위에서 자기를 누가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판단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글쎄요, 이 남자를 추적을 해서 처벌하는 그 문제는 좀 또 논외로 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선제적으로 이 중고등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좀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예, 우리나라가 이제 그럴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 같은 경우 이제 예컨대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고등학교에 아이를 갖다가 볼 수 있는 그 타가 시설까지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음지로 다 몰아넣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 이유는 인간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이 쾌락 본능에는 상당히 충실한데 이 정도의 나이에 있는 그 사람들은 후손 전수 본능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회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일단 잡아야 되겠죠? 잡을 수 아마 있을 겁니다. CCTV 추적을 하고 있고요. 이 대로입니다. 대로다 보니까 목격자도 막 있을 가능성도 있고 경찰 일단은 CCTV 분석해서 추격을 하고 있고 지금 승재현 의원이 좀 말했던 것처럼 영아 살해죄 아니면 유기치사 아니면 살인죄 뭐 등등이 좀 예상되는데 일단은 경찰 입장에서는 검거를 한 다음에 일단 남성이 여성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 둘이 같이 했을 수도 있고 지금 뭐 상황상 봤을 때는 여성일 가능성이 높은데 CCTV 분석해서 용의자를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내는 수거책이 잠복 중이던 취재진에 포착됐습니다. 최근 넉 달간 경찰이 잡은 수거책만 30여 명입니다. 취재진의 카메라에 담긴 검거 상황을 들여다봅니다. 자, 백 기자, 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말이죠. 잠복 중이던 저 어제 이거 뉴스룸에서 보고 정말 감탄에 마지 않았는데 JTBC 취재진에 포착이 됐어요. 네, 우리 이상엽 기자 취재한 내용인데요. 이 부산에 있는 한 ATM기로 가보겠습니다. 이 ATM기 굉장히 외진 곳에 있다고 하고 해서 뭔가 여기를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돈을 뜯어서 저 ATM을 통해서 입금을 한 수거책 29명이 붙잡혔습니다. 일단 우리 JTBC 기자가 저기서 잠복 취재를 했었고요. 수거책인 20대 여성이 피해자인 50대 자영업자로부터 받은 1,200만 원 계좌로 보내려는 현장을 포착했습니다. 자, 영상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말이죠. 백 기자, 한 손에는 가방을 들고 영상 좀 보여주시죠. 예. 보면서 얘기하죠. 자, 일단 지금 ATM 안에서 박스 안에서 지금 입금을 하고 있는 모양인 것 같은데. 네, 수상한 사람들 특징이 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저렇게 커다란 종이 봉투를 가지고 온대요. 저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5만 원권 여러 장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돈을 받은 것들. 그리고 저렇게 들고 와서 ATM기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누군가랑 굉장히 오래 통화를 하고 또 가방에서 현금 꺼내고 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대요. 그래서 뒤에 사람이 있건 없건 아랑곳하지 않고 저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를 누가 발견했냐면 병원의 관리부장이 저기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사람들이 자꾸 수상한 행동을 여기 와서 한다라는 걸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자, 승 의원님, 저기가
대부분 사람들의 왕래가 많지 않은 약간 외진 ATM 부스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을 정확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뭔가 하면 지금은 비대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돈을 수거하는 사람이 직접 대면으로 피해자를 만나는 거예요.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한테 돈 1,000만 원을 딱 받으면 그 받은 1,000만 원을 그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입금하기 위한 장소로 저 ATM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아까 큰 봉투를 들었는 거는 피해자 돈을 받은 것을 그 봉투에 넣고 지금 보면 그 통장 번호가 계속 바뀌었을 거예요. 대포 통장 한 5개에 하나의 통장에 700만 원 넣는 게 아니라 하나의 통장에 300, 하나의 통장에 200, 하나의 통장에 뭐 200 이렇게 넣는 바람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거죠.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랑곳 없이 자기가 이 돈을 보내야 자기가 받는 수수료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사람들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돈을 넣는 모습. 그리고 저 ATM에는 한 사람이 무엇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저렇게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입금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우리 JTBC 기자 정말 잘하셨고 이 과정에서 경찰 체포 정말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나는 몰랐다. 자, 이거 수거책의 워딩인데요. 자, 어떤 말을 했는지 직접 듣고 가시죠. 사기 방조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님 거 변명의 기회가 있어요. 송금 전표 있어요.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연락 받고 하신 건지만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거기서? 부동산 제가 알기로는. 어디 가서 누구한테 돈을 받아라? 언제 처음 접하신 거예요? 한 달 이상. 지원했을 때는 전혀 모르셨던 거예요? 네. ATM기 가서 돈을 뽑은 건 이번이 처음이세요? 팬들 합쳐서 100원, 총합이 34,000원, 입금을 하는 일을 하면 하루에 얼마를 준다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0.5. 교수님, 저는 저 말 믿지 않습니다. 몰랐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성선설에 기초를 둔다면 저 말을 믿어야 되겠죠. 저는 그러나- 성악설입니다. 그러나 범죄 영역으로 들어오면은 성선설보다는 성악설에 훨씬 더 가깝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믿기가 어렵고요. 사실 지금 뭐 0.5%라 그러는데 한 3천만 원에서부터 4천만 원이면 하루에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인데 이 세상에는 쉽게 돈을 버는 게 없어요. 그럼요. 그야말로 자기가 피땀을 흘려가지고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를 해야 자기 손에 잡히는 건데 이렇게 뭔가 입금을 하게 되면 자기 손에 이렇게 쉽게 돈이 들어오면 그 정도 지금 20살이라 그러잖아요. 20살이면 뭐 그 정도 판단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내면적으로는 나는 단지 돈을 전달해 줬을 뿐이고 보이스피싱과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 변호사님. 네. 그런데 알았든 몰랐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뭐 이런 사건을 꽤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정말 사회 물정을 모르는 알바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다가 상당히 정교하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홈페이지도 그것을 위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하는 경우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알았거나 몰랐거나 자신이 이익을 얼마 받거나 다 상관없습니다. 다 사기죄 공동정범이 되고요. 문제는 보이스피싱 총책들은 다 외국에 있어서 검거가 안 됩니다. 그 피해 금액을 그 수수료 0.5% 받는 사람이 다 갚아줘야 될 상황이고 지금 사기죄, 보이스피싱에서 수고를 하든 뭐 대포 통장을 주든 간에 대부분 구속을 원칙으로 해요. 그리고 실제로 다 갚지 못하면 실형이 떨어지는 거 상당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현승 교수님이나 승재원 의원 말한 것처럼 이게 자기 통장을 주는 것도 문제고요. 그럼요. 그 돈 갖다 주는데 퍼센트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조금 의심스러우면 안 해야 됩니다. 이상하게 돈 버는 게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나 조직을 잘 짜가지고 지금 하기 때문에 그걸 좀 명심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이런 수법이 지금 등장한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방송에서 신문에서 그동안 인터넷에서 그렇게 떠들었는데 지금도 이걸 전 몰랐어요. 아휴, 참. 이번 사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부산의 한 병원이 경찰과 협조해서 잡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병원 측 얘기 듣고 가시죠. 8월 25일 날 퇴근하려고 나오다가 이제 젊은 여자가 종이 가방에 돈이 막 가득 있어가지고 막 주위를 두리번거리길래 그때는 뭐 저도 처음이니까 모르고 그냥 행동짓기 그냥 물은 거예요. 뭐 하시는 분이냐고 금융 뭐
뭐 사마지는 이야기하길래 혹시 보스핑이 송금 책임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게 이제 첫 이제 신고 사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여기 자주 올라와 싶어가지고 이제 쭉 한 번씩 지켜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신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병원 측 신고로 붙잡은 사람만 최근 넉 달간 29명. 자, 백 기자,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있었다고요? 네, 이 기자가 저기서 굉장히 오래 기다렸었다고 하는데 전날 취재를 마치고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취재진이 없었는데 CCTV에 또 잡혔습니다. 그날 또 저녁에 남성이 가방을 들고 저 ATM 앞으로 와서 무려 2,900만 원을 입금하고 지금 나온 장면은 우리 취재진이 물러나고 나서 나중에 CCTV로 확인한 겁니다. 이제 1시간 뒤쯤에 또 나타나서 또 한 번 입금을 합니다. 전날 총 2,900만 원을 보냈고 이거 모두 피해자 돈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 정도면 저기 농협 그 ATM이 약간 성지 같은 곳인가 봐요. 글쎄요, 뭐 성지가 되든지 아니면 범행을 반복하다 보니까 저기가 계속 걸리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 상황에서 두 사람이 지금 입건이 됐는데 부자지간이에요. 59살의 아버지하고 21살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이것을 갖고 돈을 이제 하려고 하다가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미술죄가 되고요. 아들은 도와주려 했던 게 보입니다. 뭐 사실 이 부분 이 두 사람 반드시 알았을 겁니다. 알았기 때문에 이거 뭐 요 다른 사건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이제 검거가 되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사건을 이렇게 또 아주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시작합니다. 이건 또 뭐 절도 사건이네요. 예, 백 기자. 네, 포천시향 공영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세워져 있던 자동차의 유리창문을 깨고 안에 있는 금품을 훔쳐갔습니다. 10만 원 정도 상당으로 큰 금액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차량 주인이 신고를 했겠죠.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CCTV에 한 미니스커트를 입은 사람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미니스커트를 입고 절도 행각을 벌였다. 자, 그런데요. 경찰이 추적을 해봤더니 엄청난 반전이 드러납니다. 김하은 아나운서, 어떤 반전이었습니까?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었습니다. 줄임말로 깜놀이라고 하죠. 경찰이 수사를 하던 중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CCTV에 찍힌 범인의 모습,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었잖아요. 여성인 줄 알았는데 범인이 바로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이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성인 줄 알았던 남성이 가발을 벗고 자신이 입고 있던 치마를 들추는 모습이 포착된 건데요. 이 모습을 통해 여성으로 특정됐던 범인이 남성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남성의 동선을 추적해 나흘 전이죠. 지난 17일 강원도 정선에서 남성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이 남성 도대체 왜 여장을 했던 걸까요? 진짜 참 황망하기 그지없는 사건인데요. 여기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알고 보니 남자였습니다. 자, 승 의원님. 네네. 치마를 입고 있는데 왜 그걸 확 들춰요? 왜? 뭐 김하은 아나운서는 깜놀이라고 했는데 저는 소름. 이게 범죄를 해서 절도를 하기 위해서 남성이 여성의 여장을 했다는 건데 그 여장을 하고 난 다음에 범행 마치고 난 다음에 가마를 훌러덩 이렇게 벗고 그리고 치마를 훌러덩 위로 올렸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남성이 속옷을 입지 않고 이제 기본적인 신체적 생리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진짜 깜놀이고 정말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노상방뇨를 하다가 이런 참사가 벌어진 건데 왜 저러고 다녔답니까, 저 사람?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여사라고 생각하면 본인이 수사선상에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범죄학적 얘기긴 한데 이 기사도 가설이라고 여자한테 조금 이 수사기관은 좀 관대하게 좀 대한 여자가 뭐 범행하겠냐 뭐 그런 어떤 걸 노리고 혼선을 좀 주기 위해서 여장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피해 나가는 방법 여장을 하면 당연히 안 걸리겠지. 왜냐하면 자기 남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팬티는 입고 있었어야죠. 지금 팬티도 안 입고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교수님, 그러니까 이 수사의 지금 앞서 이제 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 에이 설마 약간 좀 진짜 그런 게 있나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처음에 하나의 어떤 사실에 몰입이 되면 나머지가 잘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반은 남성이고 반은 여성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경찰에서 잘못 판단해서 절도범이 여성이다라고 그쪽으로 쏠리는 순간 자기는 남자이기 때문에 용의선상에서 완전 배제가 되고. 아하. 그렇죠. 예,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CCTV 동선을 추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체포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절도 행위를 하게 된다면 적어도 나는 그 용의선상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끊임없는 그 머리 싸움의 연속이다 이렇게 본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순간에 곳곳에 있는 그 CCTV가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또 본인이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절도를 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네, 뭐 더 꼼꼼하게 만약 했다 그러면 넘어갈 수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교수님 말씀대로 많은 CCTV 때문에 결국은 범행이 지금 발각이 된 상황인데 본인의 얘기에 따르면 자기가 생활비가 좀 없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고요.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이 피의자, 이 남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자, 지금 현금 훔친 게 10만 원인데 가발에, 치마에, 강원도 정선에서 또 붙잡혔어요. 훔친 돈보다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데 들어간 돈이 더 많이 든 것 같은데. 수익보다 비용이 좀 더 많다고 봐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승 의원님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역시 남성인데 채팅 앱으로 또 여자인 척을 하면서 다른 남성들을 속였어요. 이건 그냥 대면을 안 한 상태예요. 그냥 시청자 여러분들 그냥 문자로 만약에 누가 문자를 보냈어요. 오빠 나 지금 뭐 먹고 싶은데 10만 원만 보내줄래요? 이 문자 보고 믿고 남성들이 돈을 보냈다는 사건인데요. 제가 좀 아날로그적 그 시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보지 않고 이렇게 순순히 돈을 이렇게 전해준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경이로운 일인데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문자로 자기를 여성이라고 속이면서 나 생일인데 선물 사기 현금 좀 주세요. 성인용품 사고 싶어요. 돈 좀 주세요. 라고 해서 피해자 4명에게 120만 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일단 재판에 넘겨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네, 재판부에서 사기 혐의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많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라고 말하는데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다라면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했습니다. 진짜 이 여장 남자한테 실제 여장을 하고 만난 적도 있었답니다. 오프라인에서 한 번인가는. 그 여장 남자한테 뭐 속을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여장 남자 유튜버 중에 어떤 좀 유명한 유튜버가 있는데 이분이 지난 8월에 여고생 분장을 하고 60대 남성과 만나서 이 성매수 시도를 하던 60대 남성이 걸린 적이 있었는데 이걸 본인이 이제 실제 촬영을 하면서 다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했던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저는 말이죠. 뭐가 됐든 좀 망신을 좀 당해야 된다.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온라인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착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망상이잖아요. 글 보고 여성이겠다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 이 피해자도 사실 저는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피해자한테 피해자 책임을 묻기는 뭐하지만 반대로 여정을 해가지고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또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3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4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40대 남성이 가사도우미들을 상대로 약물을 탄 음료를 먹이고 추행했습니다. 남성은 집을 방문한 가사도우미에게 수면제를 넣은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알아봅니다. 자, 4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집주인이 준 커피입니다. 자, 어떤 커피를 줬던 겁니까?
요즘 그 설거지나 빨래 같은 그 집안일 도와주는 가사 도우미 앱이 상당히 네.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범죄에 지금 이용이 된 상황입니다. 인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 남성이 가사 도우미를 집으로 부릅니다. 뭐 좀 집안일을 도와달라는 거였는데 그러고 커피 한 잔 드시고 하세요라고 하면서 수면 성분이 들어있는 졸피뎀을 넣었습니다. 여성이 정신을 잃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이 똑같은 앱을 통해서 부른 가사 도우미가 무려 50명에 달합니다. 아이고야 세상에. 그러니까 가사 도우미를 앱으로 이렇게 호출 콕 집어서 이제 집으로 호출을 해서 부른 뒤에 아이 커피 한 잔 하십시오 하는데 그 커피 안에 수면제를 탔다. 야 이거 승현님 너무 악질적이에요 이거. 보통 가정 내에서 범죄가 이루어지면 아무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스토커가 피해자와 맞닥뜨리는 대부분의 장소가 그 피해자의 어떤 집안이라고 보는데 왜 피해자의 집안까지 스토커가 따라가서 피해자에게 그런 어떤 흉악한 일을 하는가 하면 그 장소 안에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거든요. 지금도 이 가사 도우미는 그 집에 가서 일하려는 순수한 목적 그리고 자기가 이 직업을 선택해서 자기 가족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온 분들인데 50여 명에 대해서 불러서 지금 몇몇의 어떤 피해자가 생겼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졸피뎀이라는 수면제를 넣어서 이 피해자에게 강제 추행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중간간이 아니라 그 졸피뎀을 먹이는 것 자체, 수면제를 먹이는 것 자체가 폭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명백하게 그냥 성폭행으로 처리를 하셔야지 이게 중간간 뭐 강제추행 이렇게 처리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더라도 그 집안에서 누군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떤 음식을 줬을 때 참 이렇게까지 신뢰관계가 깨어져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음식 안 드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뭐 뭘 이렇게 선의로 권하는데 뭐 하나 드시라고 그걸 됐습니다 하고 손사래를 치는 것도 참 우리 정서상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교수님 그런데 말이죠. 이게 말이죠. 그냥 가사 도우미 불러 옛날 표현으로 파출부를 부른다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 근데 세상에 생판 모르는 누군가의 집에 그냥 이렇게 호출을 받고 가서 일을 해준다? 거기 누가 있을 줄 알고요. 이거 생각해보면 이거 되게 무서운 일입니다, 이거. 그냥 오라 그러면은 가기가 어려운데 이것은 이제 가사 도우미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그것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그쪽을 아무래도 이제 그런 기회가 많아서 돈을 벌 수 있는 또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은 것이 좋으니까 이 범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본다면 이 장점은 뭐냐면 독립된 공간에 피해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 발로 걸어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뭔가를 갖다가 권했을 때 주인 먼저 한번 먹어보세요라든지 아니면 근처에 있는 뭐 강아지에게 먹여본다든가 이렇게 못 하잖아요. 못 하죠. 그러니까 그대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방법으로 어떤 그 강제추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본인이 강제추행을 당했나 안 당했나를 인지를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나온 것이 피해자가 한 50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걸 보면 적어도 이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그런 범죄가 아니겠는가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우리말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꼬르기가 길면 밟힌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쪽에서 문제를 제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범인으로 특정이 된다면 가해자의 집이라든가 가해자가 확실하게 특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범죄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결정적인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범죄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범행이 어떻게 발각이 된 겁니까? 피해 여성이 커피를 마셨는데 좀 어지럽다. 근데 강제추행까지 당했으니까 뭔가 약물을 탄 게 아닐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경찰에 이 여성의 모발을 제출해서 근데 이 모발에서 약물이 검출이 된 거죠. 그래서 피해 사실이 확인이 됐고 결국에 경찰이 이 40대 남성이 이용한 앱을 조사해 보니까 한 10명한테 연락을 했고 실제로 이런 식의 추행 피해가 있었던 건 한 10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박 변호사님, 네. 이 피해자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한데요, 이거. 더 많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지금 6개월 정도입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50여 명을 이제 앱을 통해서 한 다음에 뭐
저는 숨겨진 범죄, 우리 암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숨겨진 범죄도 꽤 많지 않을까.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는 수치스러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마도 경찰이 좀 더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좀 전에 승전 의원이 말했는 건데 지금 특수 강제추행 정도로 보는 것 같은데 강간의 목적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특수 강간 좀 열어놓고 경찰이 아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피해자는 아마 여러 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말이죠. 제가 이 자료를 봤더니 이 피해 여성분의 한 남편분이 돈 벌러 나가는 것도 솔직히 서러운데 자식들 남편 볼 이 면목이 없어서 신고도 못 한다. 그럴 수도 있죠. 교수님 딱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이게? 피해자의 아주 약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 이제 이 여성들 같은 경우에 뭐 혼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좀 문제를 갖다 삼는 것이 좀 용이하지만, 만약에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문제를 삼게 됐을 때 뒤에 오는 여러 가지 어떤 후유증,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여성이 피해 신고를 갖다가 못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 악용을 한 것은 아닌가, 네네. 이렇게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자, 지금 국회에서 말이죠. 좀 속보 상황이 있어서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기자회견이 진행 중인데요. 잠깐 연결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할 역할을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안겨줬다면, 일군의 무리에게는 한 번 얼렁뚱땅 마무리했으니 앞으로는 자신들이 마음대로 하고 다녀도 부담을 느껴서 지적하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자신감을 심어준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때다 싶어 솟아나와서 양비론으로 한마디 던지는 윤핵관을 보면 어쩌면 이런 모습이 선거 기간 내내 반복될 것이라는 비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대위 내에서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위해 홍보미디어 총괄본부에서 준비했던 것들은 승계해서 진행해도 좋고 기획을 모두 폐기해도 좋습니다. 단 하나의 미련도 없습니다. 당대표로서 해야 할 당무는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물론 울산에서의 합의대로 당 관련 사무에 있어서 후보가 요청하는 사안이 있다면 협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기자분들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고 언론사와 성함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돌아갈게요. 마이크. 네. 뉴데일리 이도영 기자입니다. 그 조수진 최고위원이 지금 당대표실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를 아시고 이쪽으로 일부러 바로 오신 건지, 일부러 만나지 않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관심이 없고 전 조수진 최고위원이 어떤 형태로 사과한다 하더라도 저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특히 어제 오전에 바로 사과를 한 이후에, 저는 사실 그 내용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지만은 사과라고 보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후 6시에 언론인들에게 공보단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논란이 있는 유튜브의 영상을 본인의 직접 핸드폰으로 본인 이름으로 전달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과나 아니면 해명의 대상이 아니라 징계의 대상이며 즉각적으로 직을 사퇴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는데도 이렇게 반응하신 것을 보면은 정말 본인의 뜻으로는 사퇴조차 할 수 없는 인물인지 그것이 궁금해집니다. 네. 네. 네, 대표님, 오늘 오전에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께 이제 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좀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만류를 하셨고, 저는 제가 오늘 사퇴를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언론사와 성함 부탁드립니다. 네, 저 중앙일보 성지연. 자, 갑작스럽게 좀 국회에서 속보 상황이 있어서 그 기자회견 잠깐 물렸습니다.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야, 왜 사건 받냐 해서 정치 얘기에 지금 이러고 계시는데, 지금 갑자기 채팅창에 들어와 있던 분들이 쑥쑥 빠지고 있었어요. 예. 이제부터는 제대로 준비한 얘기 할 테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요. 자, 일단 뭐 저 상황을 우리 박 변호사님이 네. 정말 컴팩트하게. 짧게요. 지금 이준석 당대표는 공동 선대위원장을 상임 선대위원장 맡으면서 두 개 동시에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어제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조수진 공보단장 최고위원이기도 하죠.
좀 트러블이 좀 생겼습니다. 그 와중에 4시까지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 사퇴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4시예요, 지금 사건 반장하는 시간이. 그래서 결국 조수진 최고위원, 조수진 공보단장이 별 얘기가 없어가지고 이준석 당대표가 대표직 말고요, 선거 관련된 모든 직책 내려놓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의 공식 직함이 3개입니다. 국민의힘 대표, 상임선대위원장, 홍보미디어 총괄본부장인데 상임선대위원장과 홍보미디어 총괄본부장 이 2가지 직책을 내려놓겠다는 것이죠. 자, 뭐 자세한 얘기는 이어지는 정치부회의에서 아주 자세하게 또 전해드릴 테니까 자, 지금은 사건 반장에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사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그렇게 무리하시지 말라니까요. 지가 좀 이따 전화할 테니까 좀 기다려요. 빚쟁이야? 끊어요. 빚이 얼마야? 말해. 내가 갚아줄 테니까. 이 옷 입어봐. 뭔 소리대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대상펄프 부회장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재벌 회장의 간병인으로 들어가 회장의 아내이자 그룹의 부회장 자리까지 꿰찬 여성. 드라마 속에 이런 일이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수성가해 제법 건실한 중소기업을 일군 권 씨. 10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남은 일생을 병원을 오가며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전직 간호사였다는 한 여성을 알게 됐는데요. 싹싹하고 야무진 성격이 마음에 들었던 권 씨는 여성에게 간병을 부탁했고 여성도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여성은 간병인 역할 이상으로 권 씨를 살뜰히 챙겼고 그런 여성을 권 씨는 많이 의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권 씨의 건강은 나날이 나빠져만 갔고 급기야 치매 증세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헌신적인 간병인인 줄 알았던 여성, 치매로 판단 능력을 잃은 권 씨 몰래 혼인 신고를 한 뒤 변호사를 대동해 유언장을 작성하게 하고 권 씨 명의의 부동산까지 팔아치우는 대담한 일을 벌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권 씨의 자녀들, 혼인 무효는 물론 빼앗긴 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이 사연, 실제 사건을 저희가 약간 각색해서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게 괜히 그 속보 전했나 봐요, 지금.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좀 많이 나가셨어요, 이런. 빨리빨리 좀 들어와 주십시오. 다시 시작합니다. 자, 김 아나운서. 이게 간병인 여성이 말이죠. 혹시 재산을 노리고 일부러 접근한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다만 권 씨가 병원에 올 때 고급 승용차를 타고 또 운전기사까지 대동한 걸 보고 꽤 부자일 거다 이런 생각은 했는데요.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간호사로 일하는 게 힘들어서 간병인 자리를 구하던 중에 재력가의 간병인으로 들어가면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권 씨가 훨씬 더 큰 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후에 욕심이 생긴 겁니다. 혼인신고부터 유언장 작성, 부동산 처분까지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됐는데 이걸 어떻게 좀 되돌릴 방법이 있을까요? 자, 이 권 씨가 생각보다 더 큰 부자였다고 하는데 뭐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네, 어린 시절부터 고철을 좀 팔아서 생활비를 만들었다고 해요. 어린 시절에는 고철. 굉장히 가난했는데 고철을 만지는 능력이 좀 좋아서 나중에 이제 가전제품 부품 같은 것도 만들고 나중에는 자동차 부품 전문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매출 1천억 원이 넘는 전형적인 자수성가 남성이라고 합니다. 1남 2녀의
자녀가 있는데 아내는 10년 전에 사별했습니다. 사별 이후에는 좀 자식들과 연락도 좀 뜸해지고 홀로 살고 있었고 또 나이가 든 이후에는 회사 경영을 자식들에게 맡긴 채 병원을 오가면서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진짜 이 감정의 호소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양숙님, 백윤숙님, TV 보다가 제가 들어와 주세요 하니까 지금 유튜브로 들어오셨다고. 아, 예. 봐주세요. 네. 자, 이 간병인 여성, 이 간호사가 맞는 겁니까? 간호사는 맞아요. 또 잘 나가던 또 아주 유능한 간호사였던 걸로 보이는데 이혼을 하면서 초등학생 딸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본인도 이제 좀 나중에 뭐 간병 같은 거 좀 이런 거 생각이 있었는 것 같은데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차를 딱 보니까 아, 좀 좋은 차다. 또 잘 살 것 같다. 뭐 생각보다는 나중에 알고 더 잘 살게 됐는데 그 사람이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본인이 간호사보다는 간병인 하는 게 좀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인을 소개한 거예요. 딴 데 하지 말고 내 하면 어떻겠노. 그렇게 본인이 그것을 하게 된 겁니다. 혹시 저분 경상도 분이었나요? 내가 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했겠죠. 네. 반말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예, 했겠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실제로 간병인 일을 하긴 한 겁니까? 정말 열심히 했는 것 같아요. 저도 저 판례를 제가 읽어서 아는데 예. 굉장히 이제 간병인으로서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그 평가는 그 남성의 입장에서 굉장히 높았어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간호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남성의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해준 부분은 맞는데 사실 이제 그 이상의 감정이 이제 싹트기 시작했는 거죠. 중간에 보면 회사 경영을 이제 물려주고 난 다음에 자식들과 자주 이렇게 자주 만나지도 않는 상황에서 뭐 외로운 상황에서 간병인이 이렇게까지 그 남자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주니까 굉장히 급격하게 친해진 듯하게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그러면 이 여성이 언제서부터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기 시작한 걸까요?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은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그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이제 그 같이 있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니까 옆에서 자연스럽게 사적인 일을 많이 이제 돌봐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세금을 납부해 준다든가 은행 업무, 사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은행 업무를 갖다 맡는다라고 하면은 그건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은행 업무를 보니까 안에 있는 잔고라든가 이거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처음에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돈이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현금 그리고 부동산 합해 보니까 이게 수십억이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많은 그 재산을 증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제 결정적으로 이렇게 그 일을 꾸몄냐면 재산에 대해서 알기 시작을 했을 때 어느 날 이분이 세금 좀 납부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다음 날 똑같은 말을 또 하더라는 거예요. 아하, 이런. 이건 정말 또 이 사람의 그 어떤 그 범죄 동기가 발동하게 된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니까 지금 내가 모시고 있는 이분이 기억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이분이 돈이 많다? 그 다음 단계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혼인신고를 해버린 거군요. 네, 권 씨의 도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 혼자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도 하고 결국에 전입신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원래는 유언장에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상속한다 정도가 있었는데 이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에 법정 아내인 자신과 또 자기 딸까지 권 씨 재산에 상속자로 이름을 올리고 기여도가 높은 아내에게 더 많은 재산이 상속될 수 있도록 변호사를 대동해서 유언장을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공증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승 의원님,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법이죠. 상속받을 날까지 기다리질 못하고 더 큰 욕심을 부렸잖아요. 사실 이게 그 과정에서 이 여성이 이 남성의 재산을 한 40억 가까운 재산을 다 처분해서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일 처음에 이 사건을 읽었을 때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이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여성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세금 한 번 더 내라는 그 말에 나 이 사람 재산을 충분히 내가 핀치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사람과 결혼하면 이 사람의 결혼 후에 사망했을 때 상속 지분을 받을 수 있구나. 상속 지분에 플러스 알파 유언을 하면 더 많은 걸 받을 수 있겠구나. 기다리기 힘들어서 40억 재산까지 매매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이 여성 말이죠. 혼인 신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가 혼인 신고를 갖다가 하려고 한 게 아니다. 그럼요. 바로 그 당사자가 정식으로 혼인을 해서 내 옆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좀 돌봐달라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그 거절을 할 수 없어서 혼인 신고를 한 거다. 아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실제로 이제 혼인 신고에 대해서 이 남성에게 물어보니까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자기는 혼인 신고를 할 때는 이분이 치매에 있지 않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후에 기억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 처분도 그분이 시켜서 했고 돈도 자기가 죽을 때까지 간병을 해주는 그런 조건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병원 진료 기록을 확인을 하니까 이것이 반전이 됩니다. 혼인신고 당시에 이미 치매가 진행이 됐고 그때 당시가 경증이 아니라 중증 치매 단계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치매 환자임을 이미 사전에 인지를 하고 난 이후에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치매를 악용해 위장 결혼 후 재산 편취. 이거 혼인 무효화할 수 있나요, 박 변호사님? 네, 자, 혼인을 처음부터 없던 걸로 보는 게 두 가지예요. 무효가 있고 취소가 있습니다. 취소는 하자가 무효보단 크지 않는 거고 예. 무효 같은 경우는 뭐 혼인 연령이 안 되는 데 했을 때 가장 지금 많은 내용 중에 뭐냐면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 누가 함부로 혼인 신고하거나 법적인 혼인을 하는 경우가 되고요. 이 사례가 거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혼인 의사가 있고 없고는 증거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뭐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치매가 또 이 남성의 치매가 상당히 좀 고도 치매였다면 의사가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런 게 입증이 된다 그러면 혼인 무효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자, 혼인 무효 가능하다. 자, 어제 말이죠, 오 교수님. 어제 승재현 위원님이 방송에서 사모님이 지켜보시는 이 사건 반장에서 내가 외롭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평지풍파가 일어났는데, 자, 이렇게 이 남은 인생, 노년에 황혼에 왜 고개를 숙이고 계시죠? 예, 아무튼 이렇게 교수님도 외로우십니까 혹시? 아니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결정적 실수를 이렇게 공개적인 그렇죠. 자리에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없어요. 네네. 어제 그래서 약간 혹시 승현님 식사 못 드시고 오셨나요? 아니죠. 집에 딱 가니까 집사람이 뭐 사줄래? 이거 첫마디로 물어보던데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거 다 사줄게. 그렇게 교수님 얘기했죠. 한마디 좀 해주시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쳐다보면서 한마디 해주세요. 아니요. 저 다 보입니다, 제가. 예. 예. 인간에 있어서 이거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가질 수가 있어요. 예. 지금 결혼은 안 하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예.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 자기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 그것은 그 사람 자체가 거짓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너무 멋지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식적인 사건 반장에서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것은 전략적 차원에서는 상당히 실수를 하신 것 같고.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지금 약 이제 주고.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사모님이 뭐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외로움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사건도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그 아내가 돌아가시고 자식밖에 없는데 많은 분들이 자식들 다 소용없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틈을 파고 바로 이 여성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박 변호사님도 뭐 할 말씀 해주셔야죠. 저는 안 외롭습니다. 너무 행복하고요. 예. 이제 유언을 한번 그 얘기 지금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요? 공증을 했다는 건데 유언 공증을 변호사가 지금 아마 공증인이 해준 거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은 그때는 아마 치매 부분이 조금 어떻게 됐는지 조금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례만 그게 만약에 치매가 있으면 유언 공증이 어려운데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해소가 안 되는 부분 같아서 유언장을 새로 쓰거나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이건 지금 현재 나온 상황만 그 증거를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뭐 다른 부분이 있으면 또 달리 볼 여지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면 지금 기혼 남성 3분 중에 승현님만 외롭고 나머지 2분은 외롭지 않다. 너무 행복합니다. 예, 말도 알겠습니다. 못하게.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현장 이어갑니다.
자, 신개념 소통방송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들 사연 전해드려야죠.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전북 전주에 사시는 사반 가족 전희영님입니다. 자, 사진 보여주시죠. 자, 크리스마스 카드인데 삐뚤빼뚤한 글씨가 쓰여 있죠. 꼬마가 부모님에게 선물한 축하 카드인데 홍길동 씨, 홍길순 씨 부부가 됨을 축하합니다. 사건 반장이라고 딱 써져 있습니다. 엄마 희영 씨가 아들 이게 뭐야 하니까 엄마가 사건 반장 좋아해서 보내준 건가 보지 하면서 시치미를 딱 대더랍니다. 아하, 이런 그 츤데레 아들 바로 이 아들이죠. 예. 잘생겼어요. 엄마가 사건 반장을 제일 좋아한다는 걸 귀담아 듣고서 이런 이벤트, 카드 이벤트를 해줘가지고 아들한테 너무 큰 감동을 받으셨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아우, 정말 저희도 큰 감동 받았습니다. 세상에 진짜 이번에는 아드님이 아니라 저희가 진짜로 이 메가박댕 영화 관람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찾아갈 첫 번째 현장 영국으로 가보시죠. 여기 어디입니까? 네, 영국의 편의점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편의점 안쪽 진열대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네, 진열대가 넘어지면서 물건도 다 쏟아졌는데 영상을 자세히 보니 진열대가 무너지는 순간 뭔가가 문 쪽으로 쑥 냉장고인가요, 혹시? 흘러갑니다. 냉장고 아닙니다. 예. ATM기인데요. 알고 보니 절도범 일당들이 편의점 안에 있는 ATM기에 밧줄을 묶어서 지금 승합차로 끌어낸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편의점 문까지 와르르 부서진 건데요. 절도범 일당들은 편의점 입구까지 끌려나온 ATM기를 승합차에다 싣고 그대로 도망가 버립니다. 왜 이렇게 무식하게 도둑질을 하죠? 저 절도범 일당들은 총 5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저 편의점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다른 편의점과 병원, 우체국 안에 있는 ATM까지 모두 훔쳐갔다고 합니다. CCTV 카메라가 절도 장면을 다 찍고 있었는데 망설임 없이 침입해서 ATM기를 묶고 저런 방식으로 끌고 나간 거죠. CCTV 카메라 렌즈에 테이프를 붙여서 범행을 은폐하려는 대범함까지 보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 사이에만 11차례 절도를 저지른 걸로 전해졌는데 최근에서야 이렇게 절도 행각이 찍힌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잡혔을까요? 절도범 일당 중 주범 중 한 명이 지금 현장에 지문을 남기면서 모두 경찰에 붙잡히게 됐습니다. CCTV 카메라 렌즈를 덮는 데 사용했던 테이프에 바로 지문이 붙어 있었던 겁니다. 결국 절도범 일당 모두 강도 혐의를 인정했고 최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데요. 주범을 포함한 절도범 4명은 부당하게 얻은 범죄 수익금 중 2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3억 1,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만큼 상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현장 미국으로 이어갑니다. 아이고, 불났어요. 네, 여기 뉴욕인데요. 한 고층 아파트에 지금 불이 났습니다. 아파트 건물 4층 창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빨간 불길이 치솟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지금 창문에 누가 매달려 있어요. 떨어질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건 저 집에 사는 18살 소녀입니다. 소녀는 부서진 창문으로 기어 나온 뒤에 창문에 잠깐 매달렸다가 건물 외벽을 타고 노란색 배관인가요? 저 기둥으로 이동을 하네요. 이거 너무 위험합니다, 이거. 네, 4층이니까 저 높이가 지금 15m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웠을 것 같은데요. 소녀는 침착하게 노란색 기둥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아직 탈출하지 못한 남동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올해 13살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나오네요. 네, 지금 저 조금 더 작죠. 네, 남동생이 지금 창문 밖으로 나와서 매달렸고 다시 누나가 있는 저 노란색 기둥 쪽으로 움직입니다. 아니, 저기 좀 밑에 에어매트 같은 거 좀 깔아야 될 것 같은데.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남매가 노란 기둥을 붙잡고 빠른 속도로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냥 내려가고 있는데요. 소년이 먼저 땅으로 내려왔고 뒤이어 누나도 안전하게 착지합니다. 남매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저 여자는 일단 피부에 화상을 입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시에 저 집에 남매만 있었던 게 아니라고 합니다. 불타는 아파트에서 남매의 어머니와 어머니의 남자친구가 뒤늦게 발견이 됐는데요. 어머니는 현재 위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함께 있던 어머니의 남자친구는 숨졌습니다. 이들 외에 주민 7명이 화재로 부상을 입은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불 왜 났답니까? 화재 원인 아직 조사 중입니다. 뉴욕 소방당국은 당시 이들의 집안에 전기자전거가 여러 대 있었다면서 전기자전거 폭발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있는데 자세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뉴욕 소방당국 관계자는 올해 리튬 자전거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93건이나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나깨나 불조심입니다.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화면 보시죠. 자, 이거 어느 뭘까요? 가정집 현관문 CCTV 카메라에 포착된 여성입니다. 한 여성이 앞마당을 향하더니 몸을 숙이면서 개를 부는 듯한 자세를 취합니다. 예. 잠시 후 여성 앞으로 pitbull pitbull. 한 마리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성이 귀엽다는 듯이 이 pitbull을 쓰다듬어 줍니다. 아, 그때 집에서 여성의 반려견으로 보이는 개 한 마리가 또 나오고요. 네. 아, 핏불하고 개가 인사하는 순간에 오. 갑자기 여성의 반려견을 깜짝이야. 향해 달려듭니다. 여성은 반려견을 구하려고 즉시 개를 들어 올렸는데 핏불은 계속 향해 달려들고 있습니다. 저 사람도 다칠 것 같은데요. 무섭습니다. 그렇죠. 예. 여성이 핏불을 피하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핏불 무섭죠. 예. 매섭게 짖으면서 여성과 반려견을 공격합니다. 저는 보기만 해도 지금 정말 무서운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그러겠죠? 그때 누군가 마당으로 달려오더니 여성과 반려견을 공격하는 핏불 앞을 막았습니다. 저분 누구죠? 예, 저분요. 당시 이 지역에 택배를 배송하게 된 여성 택배 기사입니다. 핏불이 여성과 반려견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이곳으로 달려왔다는 택배 기사. 안 돼! 영어로 no라고 하죠. 외치면서 핏불을 가로막아서 저지를 하게 됩니다. 그 사이 여성은 반려견과 함께 집 안으로 피신했고요. 이 모습을 확인한 택배 기사는요. 아무렇지 않은 듯 쿨하게 마당을 떠나면서 가버립니다. 이 택배 기사가 아니었다면 여성하고 반려견 모두 크게 다칠 뻔했는데 이들을 구한 택배 기사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My own child, I would only hope that somebody would jump in and help her if she was in a similar situation. I wouldn't even think it's motherly, just it's the human thing to do. 맞습니다. 자, 여성의 가족은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 택배회사 측에 연락을 했고요. 여성과 택배기사는 지난 17일에 다시 만났습니다. 택배기사에게 감사하다면서 꽃다발을 건네는 모습 참 보기가 좋은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택배업체 측도 해당 택배기사에게 라스베가스 볼파크에 열리는 크리스마스 행사 티켓을 깜짝 선물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현장 중국으로 가보시죠. 자, 여기는 차이나 중국입니다. 아직 안 나오네요. 예, 이거 지금 중국이죠. 나오네요. 한 남자아이가 이거 웍이라고 합니다. 집안에서 웍질을 하고 있습니다. 불은 없는데 한 손으로 이 상당히 웍을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뭐야? 다른 한 손은 국자를 듭니다. 야채를 지금 볶고 있는 걸로 보여요. 저 어른이 들어도 참 무거운 웍을 한 손으로 들다니 아이가 웍이요? 웍 하죠, 위에 웍. 팔의 힘이 아주 센 것 같습니다. 네. 저거 원래는 막 그렇죠. 막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자를 지금 뭐야? 웍 손잡이 넣어가지고 끼더니 완전 돌리기 시작하고요. 마치 야 투포한 선수가 공을 던지듯이 아이가 온몸을 이용해서 국자를 돌리니까 웍도 빙글빙글 따라 돌기도 하고 속도 조절 가능하고요. 방향 조절도 가능한데 더 놀라운 건요. 이 안에 음식이 전혀 쏟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조기 교육의 진짜 우수성이 또 이렇게 예, 발현되니까? 3살짜리 아이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어머니가 요리하는 걸 지켜보는 것을 좋아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TV에서 누군가 음식 요리하려고 웍질을 하면 그걸 보고 흉내내기 시작했는데 저런 모습을 보니까 아이가 요리 신동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저기다 중국. 이제 춘장만 풀면 되는 거잖아요. 중국 좀 쉬워요. 저게 짜장면이 되는 거고 짬뽕이 예.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볶음밥도 진짜 되고요. 손놀림이 말이죠. 보통이 아닙니다. 예. 자, 다음은 동물이 주인공인 인도로 가보시죠. 네, 귀여운 강아지가 가정집 대문 앞에서 혼자 놀고 있습니다. 담장 위에는 원숭이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가만히 강아지를 쳐다보고 있던 원숭이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마치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원숭이가 대문을 통해서 집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더니 저 앞에 아까 놀고 있던 강아지를 들고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납치한 거예요, 지금? 납치한 것 같은데요. 강아지를 데리고 높은 담장 위로 다시 올라간 원숭이. 그 길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 상황이에요, 이게? 사실 원숭이가 강아지를 납치해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커다란 개가 쫓아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부터 이 지역에 사는 원숭이들이 잇따라 강아지를 납치하기 시작했고 공격할 강아지가 보이지 않자 이제는 아이들을 향해서도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원숭이들이 강아지를 납치해가는 이유가 더 충격적입니다. 강아지를 죽이기 위해서인데요. 마을 주민들 말에 따르면 약 한 달 전에 개 무리가 원숭이 새끼를 죽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 원숭이 무리가 강아지를 납치한 뒤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죽은 강아지는 최소 250마리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현지 주민들이 강아지를 구하려고도 해봤지만 원숭이들이 너무 공격적이라서 오히려 반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이게 말이죠. 약간 이게 혹성 탈출 영화 그런 걸 좀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좀 무섭더라고요, 저도. 지금 원숭이가 뛰어다니고 아이들 도망가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원숭이 머리가 좋아요. 네, 예. 8살짜리 아이가 원숭이에게 붙잡혀서 끌려간 적이 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자 주민들이 원숭이를 잡아달라고 당국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인도의 경제 개발로 원숭이의 서식지가 없어지고 있어서 원숭이들이 더 난폭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죠. 자, 잠시 30초간 전한 말씀 듣고 다시 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마우스, 핸드폰, 태블릿까지 다 돈터치. 스마트홀, 생생함이 다른 초격차 AR로 혼공을 구하다. AR 격차가 공부 격차. 개구리 신장 2개지요. 스마트 학습지는 스마트홀. 센트룸은 몸 깊은 곳에서부터 균형 잡힌 영양을 설계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나도 소중한 일상도 시작은 당신의 몸이니까. 몸속의 영양을, 인생의 에너지를 센트룸. 장 건강도 믿을 수 있는 센트룸. 오늘 본방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유튜브 전용 방송 사반 가족회의가 시작됩니다. 혹시 이 헤어진 연인에게서 야, 내가 해줬던 비싼 가방, 비싼 선물 왜 승희 의원님 웃으시죠? 예, 다 돌려줘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줬다 뺏는 거죠. 자,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통보를 내용 증명에 담아 보내기도 한답니다. 이게 과연 법적 효력이 있는 건지 첫사랑과 결혼한 박지훈 선생 모시고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넘어와 주시죠. 자, 본방은 내일도 별이 3개 오후 3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